위대한 설계 스티븐 호킹 레오나르드 블로디노프 1. 존재의 수수께끼 우리 개인은 오직 짧은 시간 동안만을 존재하면서 오직 우주 전체의 작은 부분만을 경험한다. 그러나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종이다. 우리는 궁금증을 품고 대답을 찾는다.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잔인한 이 광활한 세계에 살면서 저 위의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다. 우리가 속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작동할까? 실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주는 창조자가 필요했을까?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런 질문에 매달려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한동안 이런 질문들을 고민하게 된다. 이런 질문들은 전통적으로 철학의 영역이었으나 철학은 이제 죽었다. 철학은 현대 과학의 발전, 특히 물리학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다. 지식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에서 발견의 횃불을 들고 있는 자들은 이제 과학자들이다. 이 책의 목적은 최근의 발견들과 이론적 발전들이 시사하는 대답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대답들은 우주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끈다. 전통적인 우주관에 따르면 대상들은 잘 정의된 경로 위에서 움직이고 확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 대상들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이 고전적인 우주관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는 원자와 아원자의 규모의 존재들에서 발견된 외관상의 기이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1920년대에 밝혀졌다. 그 관점 대신에 이른바 양자 물리학이라는 다른 개념의 틀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양자 이론들은 작은 규모의 사건들을 대단히 정확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일상생활의 세계에 적용하면 옛 고전 이론들의 예측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관념들이 근본적으로 서로 전혀 다르다. 과학의 역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이론 혹은 모형을 발견해왔다. 플라톤 모형보다 뉴턴의 고전 이론이 낫고 그보다 현대 양자 이론들이 더 낫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점점 더 나은 이론들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우주에 관한 궁극의 이론, 모든 힘들을 아우르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측하는 이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는 끝없이 더 나은 이론들을 발견하지만 완벽한 이론은 끝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대답을 아직은 알 수 없다. 우주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우주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에도 대답할 필요가 있다. 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 있을까? 왜 우리가 있을까? 왜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이 특정한 법칙들이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생명, 우주, 만물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할 것이다. 이 법칙의 지배. 고대에는 자연의 격렬한 활동을 짓궂거나 악의적인 신들의 탓으로 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재난은 흔히 우리가 신들의 분노를 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자연의 작동 방식에 대한 무지는 고대인들로 하여금 인간의 삶의 모든 면을 제멋대로 지배하는 신들을 발명하도록 이끌었다. 사랑의 신과 전쟁의 신이 있었고 태양의 신, 대지의 신, 하늘의 신이 있었으며 바다의 신과 강의 신, 비의 신과 폭풍의 신, 지진의 신과 화산의 신이 있었다. 고대인들은 자연 속에서 인과관계를 깨닫지 못했으므로 신들은 불가사의한 존재였고 사람들은 신들의 처분에 맡겨진 듯 했다. 그러나 약 2600년 전에 밀레토스의 탈레스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연은 한결같이 원리들을 따르며 그 원리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들이 지배한다는 생각이 물러나고 우주가 자연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되며 우리가 언젠가 해독하게 될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전면에 나서는 긴 과정이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자연 법칙의 개념은 17세기에 발생했다. 케플러는 자연 법칙을 근대 과학적인 의미로 이해한 최초의 과학자였을 것이다. 갈릴레오는 과학 저술의 대부분에서 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그 단어를 사용했건 안 했건 그는 수많은 법칙들을 발견하고 중요한 원리들을 옹호했다. 그 원리들은 과학의 토대는 관찰이라는 것과 과학의 목적은 물리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양적인 관계들의 탐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의 개념을 최초로 분명하고 엄밀하게 제시한 인물은 르네 데카르트였다. 데카르트는 모든 물리 현상은 운동하는 질량들의 충돌을 통해서 설명해야 하며 세 법칙이 그 운동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 세 가지 법칙은 유명한 뉴턴의 운동 법칙들의 선구적인 존재였다. 그는 그 자연 법칙들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유효하다고 단언했으며 운동하는 물체들이 그 법칙에 복종한다고 해서 그 물체들이 정신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자연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되살아나면서 자연 법칙과 신의 개념을 조화시키려는 노력들도 새로 등장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신은 윤리적 명제나 수학 정리의 참 혹은 거짓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자연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신은 자연 법칙들을 정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데카르트는 믿었다. 오히려 신은 우리가 경험하는 법칙들이 유일하게 가능한 법칙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이작 뉴턴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과학 법칙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이 널리 수용되었다. 그의 법칙들은 지구와 달과 행성들의 궤도를 설명했고 밀물과 썰물 등의 현상을 설명했다. 그가 창조한 방정식과 그 방정식에서 도출한 정교한 수학적 개념들의 체계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 기술자가 자동차를 설계할 때, 물리학자가 화성에 갈 로켓의 발사 방향을 결정할 때 항상 이용되고 있다. 시인 알렉산드 포프는 이렇게 썼다. 자연과 자연 법칙들은 어둠 속에 있었네. 그때 신께서 뉴턴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밝아졌네. 현대과학에서 자연 법칙들은 대개 수학의 언어로 표현된다. 그것들은 엄밀할 수 있고 근사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껏 이루어진 관찰 사례들에서 예외 없이 성립해야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연 법칙은 비록 모든 사례에서 보편적으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규정된 조건들에 맞는 사례들에서는 예외 없이 성립해야 한다. 예컨대 물체들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는 사례들에서는 뉴턴 법칙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우리는 뉴턴 법칙을 법칙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광속보다 훨씬 느린 속도들만 등장하는 일상세계의 조건에서는 매우 훌륭한 근사적 법칙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칙들이 자연을 지배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1. 법칙들의 기원은 무엇일까? 2. 법칙의 예외, 이를테면 기적은 존재할까? 3. 가능한 법칙들의 집합은 오직 하나뿐일까?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중요한 질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왔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법칙들이 신의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신을 자연 법칙들의 화신으로 정의하는 것과 다름없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전통적으로 선명하게 양분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 저자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칙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성서의 관점을 채택할 경우 신은 법칙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외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들어두는 존재이다. 데카르트의 견해와 정반대로 거의 모든 기독교 사상가들은 신이 법칙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 기적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뉴턴도 그런 기적을 믿었다. 그는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행성들의 궤도가 불안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행성들이 서로의 중력을 끌어당겨 서로의 궤도를 교란시키는데 그 교란이 점차 누적되면 결국 행성들이 태양과 충돌하거나 태양계 밖으로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플라스는 그 교란이 누적되지 않고 주기적일 것이라고, 즉 일정한 주기로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계는 그처럼 스스로 자신을 조정할 것이었다. 따라서 태양계가 현재까지 유지한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의 개입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라플라스의 입장이었다. 라플라스는 일반적으로 과학적 결정론을 분명하게 주장한 최초의 인물로 간주된다. 과학적 결정론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우주의 상태가 주어지면 완전한 법칙들의 집합에 의해서 우주의 미래와 과거가 철저히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기적이나 신의 능동적 역할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라플라스가 제시한 과학적 결정론은 이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모든 근대 과학의 토대이며 이 책 전체에서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살면서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므로 과학적 결정론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과학적 결정론이 물리 과정들을 지배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행동만큼은 예외로 삼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진화의 역사에서 언제 자유의지가 발생했을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생물학의 분자적 토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생물학적 과정들이 물리학과 화학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며 따라서 행성의 궤도와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신경과학의 최근 실험들은 알려진 과학 법칙들을 따르는 우리의 물리적인 뇌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법칙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행위자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 인간의 행동이 정말로 자연 법칙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행동은 워낙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결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세 번째 질문은 우주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법칙들이 유일한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과학적 결정론에 뿌리를 둔다. 따라서 이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 책의 대답은 기적 혹은 자연 법칙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곧 자연 법칙의 유래와
유일성에 관한 질문들은 나중에 다시 깊이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 세계를 관찰하고 그에 관한 개념들을 형성하는 방식을 숙고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믿을 근거가 정말로 존재할까? 3. 실제란 무엇인가? 플라톤 이래로 철학자들은 실제의 본성을 논해왔다. 고전 과학은 진짜 외부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속성들은 관찰자에게 대해서 독립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 고전 과학에 따르면 대상들은 존재하고 속도와 질량 등의 물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성들은 잘 정의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 물리학의 지식은 실제론을 옹호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자연에 대한 정확한 기술인 양자 물리학의 원리들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나 속도는 관찰자에 의해서 측정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측정을 하면 특정한 값이 나오는 까닭은 측정되는 양이 측정되는 순간에 그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형을 만든다. 모형 의존적 실제로는 과학적 모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적 모형들에도 적용된다. 우리 감각과 생각과 추론을 통해서 창조된 우리의 세계 지각에서 관찰자, 우리를 떼어낼 길은 없다. 우리의 지각은 따라서 우리의 이론이 토대로 삼는 관찰도 직접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렌즈에 의해서 인간 뇌의 해석에 의해서 형성된다. 모형의 의존적 실제론이 해결되거나 최소한 우회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존재의 의미이다. 예컨대 전자나 쿼크, 양성자와 중성자의 재료라고 하는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늘날의 모든 물리학자는 전자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존재를 믿는다.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쿼크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의 속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영원히 쿼크를 관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립된 쿼크는 자연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쿼크들은 항상 3개가 집단을 이루거나 쿼크 2개와 반 쿼크 1개가 집단을 이루어 나타나며 고무 밴드로 묶인 집단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많은 이론 혹은 모형들을 구성해 왔다. 예컨대 사원소,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는 이론, 프톨레마이오스 모형, 프로지스톤 이론, 빅뱅 이론 등이 말이다. 새로운 이론 혹은 모형이 채택될 때마다 실제가 무엇이고 우주의 근본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생각이 바뀌었다.
4. 대한 역사들. 처음 2000여 년 동안의 과학사에서 이론적 설명의 토대는 일상적인 경험과 직관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향상되고 관찰 가능한 현상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일상 경험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 실험은 고전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른바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전형이다. 양자 물리학의 원리들은 뉴턴의 이론이 원자나 아원자 입자 규모의 자연을 기술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인 20세기의 처음 20-30년 동안에 개발되었다. 물리학의 근본 이론들은 자연의 힘들을 기술하고 물체들이 그 힘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술하고 있다. 뉴턴의 이론을 비롯한 고전 이론들의 뼈대는 일상 경험을 반영한다. 그 이론들에서 물리적 대상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확정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경로로 움직인다. 양자 물리학은 자연이 원자 및 아원자 입자 규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그러나 나중에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양자 물리학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그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상들의 위치, 경로, 심지어 과거와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력이나 전자기력과 같은 힘을 다루는 양자 이론들은 그런 생각의 틀 안에서 구성된다. 일상적인 대상의 구성 요소들은 양자 물리학을 따르지만 뉴턴의 법칙들은 우리의 일상 세계에 있는 복합물의 행동을 매우 정확하게 기술하는 유효 이론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물리학에는 큰 집단의 행동이 개별 요소들의 행동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단일의 반응에서 인간의 뇌의 반응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또 물 분자 하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호수의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모든 물체의 구성 요소들이 양자 물리학의 법칙들을 따른다는 것과 뉴턴의 법칙들은 그 양자 요소들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물체의 행동을 기술하는 훌륭한 근사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뉴턴 이론의 예측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터득하는 실제관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개별 원자들과 분자들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행동한다. 양자 물리학은 이상한 원자들과 분자들이 우주를 표현한 새로운 실제 모형이다. 우리의 직관적인 실제 이해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많은 개념들은 양자 물리학에서 무의미하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양자역학의 지식은 그리 많지 않다. 핵심 개념들 중 하나는 파동, 입자, 이중성이다. 물질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빛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다. 거의 200년 전부터
기정사실로 여겨진 빛의 파동성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영국의 토마스 영은 빛의 이중 간섭 실험을 19세기 초에 수행하여 사람들에게 빛은 뉴턴의 믿음대로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뉴턴은 빛은 파동이 아니라고 말했으므로 틀렸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빛이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는 옳았다. 오늘날 빛 입자를 광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매일 보는 빛도 무수히 많은 광자들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복합물이다. 양자 물리학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1926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정식화한 불확정성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비롯한 데이터들을 동시에 측정하는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물체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할수록 위치가 부정확하게 되고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할수록 속도가 부정확하게 된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우리의 계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물리적 과정들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은 어떤 시스템의 초기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양자 물리학은 자연이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생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양자 물리학은 새로운 형태의 결정론을 향해서 우리를 이끈다. 그 결정론에 따르면 어떤 시스템의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가 주어지면 자연 법칙들은 그 시스템의 미래와 과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들과 과거들이 확률을 결정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확률이 뉴턴 물리학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확률과 다르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책 본문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5. 만물의 이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은 우주가 과학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이다. 곧 우주의 행동은 모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 법칙들과 모형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수학의 언어로 기술된 힘은 중력이었다. 1687년 출판된 뉴턴의 중력 법칙은 우주의 모든 물체가 다른 모든 물체를 자신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끌어당긴다고 말했다. 이 법칙은 당대의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주의 한 측면을 정확하게 모형화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주었고 그 모형화의 수학적 절차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중력 다음으로 관련 법칙 혹은 모형이 발견된 우주의 측면은 전기력과 자기력이었다. 이 힘들은 중력과 유사하게 행동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같은 종류의 전하들이나 자석의 극들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의 전하들이나 극들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중력보다 훨씬 더 세지만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물체가 지닌 양전하와 음전하의 개수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물체들 사이의 전기력과 자기력은 대개 거의 0이다. 1905년에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를 발표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나이는 26세였다. 그 논문에서 그는 물리학 법칙들, 특히 광속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든 관찰자들에 대해서 동일해야 한다는 간단한 전제를 채택했다. 곧 밝혀졌지만 이 전제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아인슈타인의 논문은 정지와 운동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음을 뉴턴이 생각한 절대 시간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바꿔 말해서 모든 각각의 사건에 모든 관찰자가 동일한 시간 좌표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모든 관찰자들은 제각각 나름의 시간 척도를 가졌고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관찰자의 시간 측정 값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얼마 후에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상대성 이론과 조화시키려면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르면 임의의 시점에서 물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그 시점에서 그것들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은 절대 시간을 폐기했으므로 물체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시점을 확정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뉴턴의 중력 이론은 상대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고 수정되어야 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 11년 동안 새로운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그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명명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의 개념은 뉴턴의 중력 개념과 전혀 다르며 기존의 생각과 달리 시공이 평평하지 않고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혁명적인 생각을 기초로 삼는다. 뉴턴의 운동 법칙들에 따르면 물체는 중력과 같은 힘을 받지 않으면 직선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중력은 다른 힘들과 유사한 힘이 아니다. 오히려 중력은 질량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는 사실의 귀결이다. 맥스웰 전자기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뉴턴이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고전 이론들이다. 바꿔 말해서 그 이론들에서 우주는 단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와
아원자 규모에서 고전 이론들은 관찰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 이론을 사용해야 하고 그 이론들에서 우주는 어떤 가능한 역사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역사는 제각각 고유한 강도 혹은 확률 진폭을 가지고 있다. 일상세계에 관한 실용적인 계산들에서 우리는 계속 고전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와 분자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맥스웰 전자기 이론의 버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는 자연의 힘들을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력. 자연의 네 가지 힘 가운데 가장 약하지만 먼 거리까지 미치며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인력으로 작용한다. 큰 물체에서는 중력이 다른 모든 힘들을 압도할 수 있다. 2. 전자기력. 역시 먼 거리까지 미치며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전하를 띤 입자들에만 작용한다. 부호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서는 청력, 부호가 반대인 전하들 사이에서는 인력이다. 큰 물체에서는 그 청력과 인력이 상쇄되어 효과가 없지만 원자와 분자의 규모에서는 지배적인 구실을 한다. 전자기력은 모든 화학과 생물학의 토대이다. 3. 약한 핵력. 방사능의 원인이며 별들과 우주에서 원소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이 힘을 경험할 수 없다. 4. 강한 핵력. 원자핵 내부의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을 묶어놓는 힘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라는 더 작은 입자들을 묶는 힘이기도 하다. 강한 핵력은 태양과 핵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원천이지만 약한 핵력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의 힘들이 네 가지인 것은 아마도 지식이 부족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네 가지 힘을 양자 이론과 조화를 이루는 단일한 법칙으로 통합하는 만물의 이론을 추구해왔다. 그런 이론은 물리학의 성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백 년 전에 뉴턴은 지상과 하늘의 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수학 방정식을 통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은 적당한 이론과 충분한 계산 능력만 있으면 우주 전체의 미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 후에 양자 세계의 불확정성, 휜 공간, 쿼크, 끈, 4개 차원 이외에 추가 차원들이 등장했고 이것들에서 제각각 다른 법칙들을 지닌 우주가 10의 500승계가 규결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그 무수한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원래 물리학자들의 희망은 우리 우주의 가시적인 자연 법칙들이 몇 개 안 되는 단순한 전제들에서 도출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규결이라고 설명하는 단일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희망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까? M 이론이 가시적인 법칙들의 집합을 10의 500승계나 허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일까? 가능한 다른 우주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